당시 세상에서는 이 풍산홍씨 가문 세력을 북당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정순왕후 측 가문을 남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순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조 만년에 외척에게 남북의 칭호가 붙었다. 북쪽 안국동에 살았던 홍봉안이 북당, 안국동의 남쪽인 이현에 살았던 김기주가 남당을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홍봉안 세력인 이 북당은 그 남당에 비해서는 세력이 미약했어요. 그 북당은 명목만 있을 뿐 실제 사람은 얼마 없었다고 적고 있거든요. 그 북당이 왜 당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냐면은 그 홍봉안이 너무 오랫동안 권세를 독점하다 보니까 홍봉안이 그냥 권력만 탐하고 그 욕심만 많은 이런 권세가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순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홍봉안은 10년 동안 정승으로서 권세를 독점하여 인심을 잃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선비들의 배척을 받았다. 당시 홍봉안이 그 선비들한테 배척을 받았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시벽 본말이라는 자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재상들은 청렴함을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였는데 오직 정승 홍봉안만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정승들이 밤이면 모여서 홍봉안이 뇌물을 받는 죄를 성토했다. 몇몇 무리는 홍봉안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니 이 때문에 공홍파가 많이 늘어났다. 그 공홍파가 이 홍봉안을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홍봉안을 공격하는 세력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실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조실록에 기록된 홍봉안의 졸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홍봉안은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아들 셋과 아우 둘이 모두 조정에 등용되어 국정을 농락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 권세와 위엄이 대단하여 감히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청의를 지닌 자 가운데 홍봉안을 공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청의는 그 깨끗한 선비들의 의론, 아주 지조 있고 기계 높은 이런 선비들의 그 의론을 말하는데요. 그런 청의를 가진 이 선비들 중에서 홍봉안을 공격하지 않는 선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당에 비해서 이 북당은 아무래도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그 가장 적극적으로 변론했던 사람이 바로 딸이었던 해경궁이었어요. 그래서 한중록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자기의 아버지를 변호하는 기록이 많아요.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해경궁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벼슬살이를 청렴하게 하시고 평소 생활하실 때도 검소하시니 녹봉 외에 재물을 집에 드리는 일이 없었다. 공물을 보실 때도 터럭만큼도 예산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경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던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만큼 청렴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아버지가 뇌물을 받은 그런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한중록을 보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변론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경궁의 그 피눈물 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북당은 점차 세력이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홍봉안 캐릭터도 많이 비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그 남당의 공격이 워낙 거셌잖아요. 그러니까 홍봉안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 괜히 여기에 가담했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 같다 하면서 그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홍봉안을 떠나간 사람 중에 그 홍봉안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홍인안인데요. 홍인안은 홍봉안의 그 이복 동생인데 이 홍인안마저 이 북당을 탈당할 정도로 당시 그 북당의 세력이 위태로웠어요. 그 홍인안이 탈당하는 과정을 그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경신년 이전에는 일세가 홍씨의 문화에 들어갔으므로 동생인 홍인안도 그 이익을 나누어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경신년 이후 그 형이 실세하는 것을 보고는 도리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홍봉안과 이복 형제이므로 형과 의논이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홍인안이 그 형이 잘 나갈 때는 같이 붙어서 권세를 누리다가 그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홍봉안이 실세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형과 의논이 같지 않아, 나는 이복 동생이라서 원래 형과 의논이 같지 않았어 하면서 그 형을 이제 배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그 상황을 그 심낙수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인안이 홍봉안의 동생으로서 형세를 관망하다가 마침내 그 형을 배신할 계책을 도모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홍인안이 참 비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조극장에서 이 홍인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지금은 정조가 이 김기조 세력과 대립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홍인안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홍인안과 또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 앞으로 정조극장에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은 가족 내에서도 이 북당을 탈당하고 그럴 정도로 당시 해경궁 세력이 고립이 되어 가니까 당시 해경궁이 궁녀지책으로 손잡았던 사람이 바로 화한옹주였어요. 이 북당 혼자서는 저 정순왕후의 남당과 맞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당과 손잡고 있었던 이 화한홍주와 정우겸을 이 북당 쪽으로 끌어오려고 해경공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화한홍주와 정우겸의 이 권세가 김기주와 거의 맞먹거나 오히려 더 능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북당이 어느 정도 그 길을 펼 수가 있다. 남당과 맞설 수 있겠다. 이렇게 해경공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한홍주와 정우겸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해경공의 한중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당시 정우겸의 권세가 조정의 신하들을 노예같이 볼 정도였다. 김기주가 아무리 행세하는 외척이라 하더라도 화한홍주와 정우겸이를 끼지 않았으면 여러 병결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원래 해경공은 화한홍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화한홍주에게 이 러브콜을 보내게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으로는 화한홍주에게 부탁하여 영조께서 아버지의 충심을 살피게 해달라고 했다. 또 당장의 급박한 화색을 누그러뜨리고자 정우겸과 사귀고자 하였는데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는 나이가 많고 지조가 높아서 차마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해경공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 보니까 안으로는 화한홍주에게 부탁도 많이 했고요. 또 밖으로는 정우겸과도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경궁 집안에서 이 정우겸을 좋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경궁의 오빠들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궁 오빠들이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정우겸과 사귀지는 않겠다. 어떻게 정우겸과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해경궁의 청을 거절을 했던 거죠. 이렇게 오빠들은 다 거절을 하니까 해경궁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은 자신의 남동생 홍나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홍나김에게 정우겸과 사귀라고 좀 부탁을 하게 돼요. 이 홍나김은 해경궁이 여러 동생들 중에서 가장 아꼈던 동생이에요. 해경궁이 홍나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생 나김이와는 7살 차이인데 자질이 맑고 깨끗하여 부모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영조께서도 예뻐하셨다. 특히 나와 마음이 딱 맞고 품성이 공손하고 따뜻하니 내가 여동생을 대하듯이 편애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1765년에서 1769년까지 홍나김이 3차례 과거 시험에서 모두 장원급제하여 문장과 재주로 이름이 높았다. 내 비록 동생이지만 직위로 생각하며 장차 내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가 홍나김이 해경궁 집안에서 재주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품성도 아주 예의 바르고 해서 해경궁이 특별히 아꼈던 남동생인데 집안의 사정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홍나김 보고 네가 가서 정우겸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 이 일이 내키지는 않겠지만 일단 아버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 홍나김을 정우겸이랑 친하게 지내게 해요. 그래서 해경궁이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1770년 이후에 아버지 몸에 화색이 날로 급하니 내 생각에 김기주 쪽에는 풀 길이 없고 화완홍주에게나 부탁하여 화기를 가라앉히고자 했다. 이래 형편으로 보니 아들 정우겸을 사귀어야 혹 풀 수 있는 도리가 생길까 하였다. 그래서 이 정우겸을 사귀기 위해서 이 동생인 홍나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 사람 중에는 어버이를 위하여 죽는 효자도 있으니 지금 형세는 어버이를 위해서 정우겸이를 사귀어서 집안의 화를 구하는 것이 옳으니라. 후겸이에게 물들기를 어려워하여 아버지의 위태함을 구하지 않으면 어찌 자식된 도리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호겸이랑 사귀기 싫은 거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아버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에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효자도 있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가 가서 정우겸이랑 잘 지내봐라. 이렇게 홍나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홍나김이 처음엔 거절을 하다가 결국 승낙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동생이 처음에는 죽기를 무릅쓰고 마다하다가 화기가 점점 박도하여 가문의 몰락이 아침 저녁 사이에 있고 내 권함이 더욱 급박하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아보지 않고 정우겸과 사귀더라. 그리고 이 해경궁 집안에서 정우겸과 사귀기 위해서 이 홍나김만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고요. 집안의 홍봉안의 동생인 홍용안도 정우겸 집안과 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심낙수가 쓴 정변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홍씨 집안이 공공하고 위축되어 세력이 고립되어 가자 남당의 정우겸을 끌어오려고 했다. 이 당시 정우겸이 남당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경궁이 이제 급박하니까 남당의 정우겸을 이 북당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불쌍하게 굴며 화평을 구걸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계책으로서 홍용안이 정우겸 집안과 약혼하였다. 그래서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보면은
해경궁이 그 작은아버지인 홍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홍용안께서는 주위의 기대가 높아서 나중에 반드시 조정의 큰 그릇이 되실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불행한 운명을 만나 산속에 들어가 속세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리니 나라를 위해 한탄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불행한 운명이 이 정우겸 집안과 약혼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해경궁이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경궁 집안의 이 적극적인 러브콜로 인해서 그 정우겸의 집안과 해경궁의 집안이 그 서로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낙수가 쓴 정변록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홍씨 집안이 공공하고 위축되어 세력이 고립되어 가자 남당의 정우겸을 끌어오려고 했다. 정우겸 모자도 뒷날을 근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홍씨 집안이 불쌍하게 굴며 화해를 구걸해 오자 흔쾌히 함께 합하였다. 이 당시에 정우겸도 그 뒷날이 아마 근심이 됐겠죠. 그 나중에 정조가 즉위하고 난 뒤의 상황도 이 걱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홍씨 집안과 이렇게 사귀어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홍씨 집안의 이 러브콜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우겸이 그 북당으로 넘어가니까 그 가장 발끈했던 세력이 바로 남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배신자가 있냐면서 남당이 펄쩍 뛰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변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때 남당은 정우겸과 결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우겸이 배반하여 북당으로 가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 이에 새롭게 북당으로 넘어간 자들을 힘을 다해 배척하면서 공격했다. 그러니까 정우겸이 그 탈당하고 그 북당으로 입당을 해버리니까 그 남당 측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이런 남당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정우겸은 이 북당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 해경궁 집안을 위해서 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중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화원옹주의 마음과 후겸이의 의논도 내 집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서 아버지인 홍봉안을 구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화원옹주와 정순왕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정우겸도 김기주와 함께 아버지를 해하려던 것이 변하여 내 집을 도와주고 오히려 김기주를 공격하게 되더라. 그가 정우겸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이 180도 완전히 바뀐 거죠. 이 해경궁을 공격하던 입장에서 반대로 해경궁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 해경궁이 화원옹자 정우겸에 대해서 그 생각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한중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처음에는 후겸이로 인하여 죽을 뻔했으나 나중에는 후겸이 모자의 힘으로 보전하였다. 후겸이가 전날 같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르되 셋째 동생 홍낙임을 사귄 이후에 우리 집 해칠 의논을 멈추었다 하더라. 그가 해경궁이 이 홍낙임을 보내서 이 정우겸과 사귀려고 했던 이 전략이 먹혀들었던 거예요. 그 자기 가문에 대한 공격이 이때부터 멈추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해경궁이 이때부터 그 화원옹주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원옹주도 영조를 뵙고 화를 풀어달라고 아뢰었는지 아버지께 닥친 화색이 적잖이 가라앉더라. 내 그때는 화원옹주를 은인으로 알아 아주 고마워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해경궁이 집안의 급한 불은 껐는데 그 한 가지 그 해경궁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 아무래도 셋째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중록을 보면은 해경궁이 이때 그 동생한테 권했던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심정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낙임이가 참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을 내가 2번, 3번 권하여 마침내 제 뜻과 어긋난 일을 하게 했다. 내 이것이 오로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일인 만큼 천지신명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 권하여 후겸이를 사귀게 했으니 동생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실로 모두 이 누나의 탓이다. 그래서 홍낙임이 그 장원급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정우겸과 사귄 덕분에 아버지께서 참화를 면했으나 정우겸과 사귄 일로 동생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니 이것은 다 이 누나의 탓이다. 동생의 문장과 재주로 조정에 나갔으면 앞길이 창창 말리었을 터인데 스스로 벼슬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우겸과 사귄 것이 이익을 탐해서가 아님을 드러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홍낙임이 그 문장도 잘하고 재주도 많아서 그 선비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정우겸과 사귀게 됨으로써 하루아침에 그 미움받는 대상이 됐던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친구들한테 아마 따돌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낙임이 내가 정우겸과 사귄 것은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지 결코 권세를 탐하거나 정우겸에게 빌붙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벼슬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홍낙임이 그 누나한테 이런 내용의 답장을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집안이 안정되면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벼슬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삶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생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누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똑똑하고 그 앞길 창창한 이 동생의 갈 길을 그 내가 막은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홍낙임이 나중에 정우경과 그 이 사귀었던 이 사건 때문에 그 굉장히 그 곤혹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한중록을 보면은 그 해경공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셋째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이 홍낙임 개인으로 볼 때는 결국 홍낙임의 이 운명을 바꾸게 된 셈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그 해경공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북당의 상황과 당시 그 고립되어 있고 어려웠던 그 북당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경궁이 궁여지책으로 이 정우경과 손잡는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는 또 정조와 관련된 더 재밌고 유익한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